금요일 저녁, 분당 정자동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 45층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이수연은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앞에서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칼은 파프리카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냈고, 옆에 놓인 구리 냄비에서는 간장과 배즙이 어우러진 갈비찜이 부드럽게 끓어오르며 달콤하고 짭짤한 향기를 온 집안에 퍼뜨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에 있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수연은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름 없는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남편 강민혁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이 요즘 어렵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괜찮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고 밤늦게 귀가하는 그의 옷에서는 위스키와 담배 냄새가 희미한 피로와 함께 묻어나왔다. 수연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처럼 비치는 검은색 오븐 도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4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된 피부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힘든 시기일 뿐이야. 그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우리 가족은 괜찮아. 마치 주문을 외우듯 되뇌는 동안에도 심장 한구석에서는 작은 바늘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벽에 걸린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가 정각 7시를 가리켰다. 그때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의 한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저희 왔어요.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둘째 딸 강하은이었다. 그녀는 명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으로 언제나 햇살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아이였다. 혜은의 뒤를 이어 쌍둥이 언니 강하윤이 조용히 들어왔다.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하윤은 동생과는 정반대로 차분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하윤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과 맛있는 음식 냄새의 부조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갈비찜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하은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주방으로 달려와 수연의 허리를 껴안았다. 수연은 딸의 애교에 잠시 불안을 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너희들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하윤은 말없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세팅된 3인용 식기,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상석의 자리. 그녀는 어머니의 등이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빠는요,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하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연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다. 응, 곧 오실 거야.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조금 늦으신데. 수연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했지만 하윤은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을 감지했다. 세 모녀는 잠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혜은은 배고프다며 투정을 부렸고 하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연은 다시 요리에 집중하려 했지만 모든 감각은 현관문 쪽으로 쏠려 있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에서 다시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쾌하지 않고 어딘가 서투르고 둔탁한 소리였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민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집안의 맛있는 음식 냄새를 단숨에 지워버릴 만큼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여보,
이제 와요. 식사 준비 다 됐지. 수연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짜증과 피로가 엉겨 있었다. 됐어. 저녁 생각 없어. 그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향했다. 딸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쾅 하고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가족의 대화와 온기를 단절시키는 벽처럼 느껴졌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와 언니의 눈치를 살폈다. 하윤은 굳은 표정으로 닫힌 서재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우리끼리 먼저 먹자. 아빠는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았을 때 아무도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다. 상석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혜윤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학교 얘기를 꺼냈지만 대화는 금세 끊겼다. 하윤은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식사는 고문처럼 길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수연은 혼자서 설거지를 했다. 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닫힌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위스키 병에 마개를 따고 잔에 술이 채워지는 소리.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액자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가족 여행으로 갔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민혁은 환하게 웃으며 수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양옆의 두 딸은 똑같이 V자를 그리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친 수연은 소파에 앉아 늦은 밤까지 서재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편 강민혁은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그대로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 옆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위스키 병과 빈잔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성장률, 부채 비율, 현금 유동성 위기. 수연이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이었지만 그 붉은색이 의미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그녀의 맨발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한기는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에,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한 자의 뼛속까지 시린 공포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정자동 아파트의 공기는 더 이상 달콤한 음식 냄새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발효된 알코올의 시큼한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퀴퀴한 절망의 냄새가 소파와 커튼에 깊숙이 배어들었다. 강민혁의 IT 스타트업 이노바테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수연은 남편이 쓰레기통 깊숙이 구겨 넣어 숨기려 했던 경제신문을 발견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문에는 한때 업계의 신성으로 불렸던 젊은 CEO의 실패를 분석하는 냉정한 흑백 활자들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집이라는 성 안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최고급 아파트는 이제 그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 바지가 그의 새로운 유니폼이 되었다. 그의 하루는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가 소주병부터 찾았다. 그리고는 소파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혹은 화면이 꺼진 텔레비전의 검은 스크린을 멍하니 응시하며 온종일 술을 마셨다. 그는 세상과 완벽히 단절했다.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결국엔 전원을 꺼버렸다. 수연은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따뜻한 차를 내밀기도 하고 예전처럼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그냥 잠시. 그러나 그녀의 말은 언제나 날카로운 거절의 벽에 부딪혔다. 시끄러워. 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수연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술병을 치우려 했을 때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 평생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편하게 산 주제에 그의 입에서 나온 가시돋친 말은 수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2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헌신을 무시한 적이 없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돌리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였다. 수연은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쌍둥이 딸들 역시 아버지의 추락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할지 두려웠다. 자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비극에 대처했다. 이성적인 하유는 아버지의 상태를 알코올 사용 장애와 우울증이 동반된 심리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인터넷으로 전문 상담센터와 병원을 검색해 리스트를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제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로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가 같이... 민혁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하윤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대학에서 몇 글자 배웠다고 아비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그는 하윤이 내민 리스트를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감성적인 혜은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직 과거의 다정함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앨범에는 자매가 어렸을 때 민혁이 그들을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는 사진, 바닷가에서 함께 모래성을 쌓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빠, 이거 기억나? 이때 우리 정말 재밌었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였는데. 혜은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추억을 이야기했다. 민혁은 잠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는 곧 차가운 무관심으로 돌아와 앨범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 한마디에 혜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언니의 방으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아빠는 이제 우리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하윤은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폭력은 서서히 수위를 높여갔다. 언어적 폭력은 마침내 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어느 늦은 밤, 민혁은 거실을 서성이다가 장식장 위에 놓인 비싼 도자기를 팔로 쳐서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수연이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이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와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인 순간 술에 취한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까짓 게 뭐라고 수연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파편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그것은 고통보다 충격이 더 컸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댄 순간이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팔에 든 멍을 가렸다. 하지만 저녁에 잠시 소매를 걷었을 때 하윤은 그 시퍼런 자국을 보고 말았다. 하윤의 눈빛이 어머니의 팔에 머무는 것을 느낀 수연은 황급히 소매를 다시 내렸다. 모녀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이 왔다. 그날 저녁, 민혁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다. 그는 텔레비전 채널을 강박적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졌다. 리모컨은 혜은의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플라스틱 파편이 혜은의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다. 혜은은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고 주방에 있던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하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민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놀람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깨진 리모컨 조각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는 이내 잠이 들었고 코를 고는 소리가 집안의 공포스러운 침묵을 갈랐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민혁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의 얼굴.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낯선 괴물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고 있는 두 딸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함께 누웠다. 수연은 양팔로 하윤과 혜은을 꼭 껴안았다. 딸들의 가냘픈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견고했던 성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이 폐허 속에서 딸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희망에 기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싸워야 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거침없이 불어닥쳤다. 우편함에는 더 이상 백화점 VIP를 위한 카탈로그나 고급 레스토랑의 초대장이 꽂히지 않았다. 대신 붉은색 글씨로 최종 납부 통지라고 찍힌 독촉장들이 매일같이 쌓여갔다. 카드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편지들은 마치 조문객처럼 줄을 이었다. 수연은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매일 아침 일찍 우편물을 수거해 자신의 방 깊숙한 서랍에 숨겼다. 그것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전쟁의 서막이었다. 진짜 공포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찾아왔다.
수연은 서재에 잠입하듯 들어가 남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딸들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족을 파괴하는 동안에도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의 문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기억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본 순간 수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한때는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었던 부부 공동의 계좌 잔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쌍둥이 딸들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남편이 파산 후 남은 돈을 술값과 의미 없는 주식 투자로 모두 탕진해버린 것이었다. 화면의 차가운 푸른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자기 자신을 꺼내야 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겨두었던 이수연이라는 한 여자의 생존 본능을. 다음 날부터 수연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딸들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이력서 한 통 없이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다. 백화점의 명품 매장 직원들은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우아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묻고는 이내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대형마트의 계산원 자리는 이미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로 꽉 차 있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컴퓨터를 잘 다루시나요? 저희는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질문은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25년 동안 가정을 완벽하게 경영해온 그녀의 경험은 이력서의 빈칸을 채워주지 못했다. 수치심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이들, 딸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기회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분당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집 소담의 주방 보조구인 공구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자신의 주방에서 우아하게 요리해온 그녀에게 식당의 시끄럽고 정신없는 주방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세계였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소담의 뒷문으로 들어섰다. 식당의 홀이 고요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라면 주방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뜨거운 증기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쇠부티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치듯 오가는 주문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압력밥솥의 경고음이 뒤섞여 귀를 때렸다. 수연을 면접한 것은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주방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곱고 상처 하나 없는 손을 한번 훑어보고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주방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할 일이 아닌데. 그 말에 수연의 오기가 발동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절박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읽었는지 주방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설거지랑 채소 다듬는 것부터 해봐요. 그렇게 수연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는 것이었다. 집에서 쓰던 식기세척기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금세 붉게 불어났고 무거운 사기 그릇들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할 뻔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모역이 육수 빨리 3번 테이블 나갈 상추 정신없이 오가는 주문 속에서 그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때였다. 막 튀겨낸 뜨거운 전을 옮기던 젊은 요리사와 부딪히면서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 더미를 놓치고 말았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백자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주방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주방장의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랐다. 정신 안 차려 저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쏟아지는 질책에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허리를 숙여 깨진 접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주방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발은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다. 옷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잠든 강민혁을 보았다. 그의 주변에는 어김없이 빈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밖에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그를 지나쳐 곧장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피곤에 절어 푸석해진 피부, 힘없이 풀린 눈, 그리고 붉게 부르트고 작은 상처들이 난 그녀의 손. 평생을 곱게 관리해왔던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손이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체념도, 슬픔도 아니었다.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어떤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었다.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정자동의 거리를 감쌀 때쯤 가족의 삶은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이제 더 이상 소담의 서툰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팔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들이 남았지만 움직임은 노련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과 쉴 새 없는 주문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그녀가 버는 돈은 예전의 풍족한 생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집이 차압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그 균형의 또 다른 한 축은 쌍둥이 딸들이었다. 하윤과 혜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성적 우수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다. 수연이 장학금 증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녀는 하루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딸들은 그녀의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딸들은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그들은 총명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우등생이었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곁을 걷는 살얼음판 위의 생존자가 되어야 했다. 집안의 공기는 강민혁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그가 비교적 멀쩡한 날에는 집안의 평화가 깃들었지만 그가 만취한 날에는 모두가 숨을 죽여야 했다. 자매는 암묵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 위태로운 가정을 지탱했다. 하윤은 조용히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고
어머니가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감정적 지지대 역할을 했다. 그녀의 방 책상에는 심리학 전공 서적과 함께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을 위한 안내서, 중독의 심리학 같은 책들이 쌓여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고, 어머니와 동생이 동반 의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했다. 혜연은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더 밝게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시작되면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지친 어머니를 위해 애교를 부리며 안마를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자매의 서로 다른 대처 방식은 때때로 미묘한 갈등을 낳았다. 어느 날 저녁, 혜연은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마음이 아파서 저러시는 걸 텐데. 우리가 더 사랑으로 보듬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하윤은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고 차갑게 대꾸했다. 사랑 혜윤아, 이건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질병이고. 아빠는 환자야. 그리고 우린 의사가 아니지. 오히려 우리의 어설픈 동정심이 아빠의 알코올 의존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바로 동반 의존이야. 언닌 항상 그렇게 분석만 하더라. 아빠한테 필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이라고 하윤이 발끈하자 하윤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따뜻함이 엄마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안 보여 두 자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서로가 옳았고 동시에 틀렸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의 병은 깊어지면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편집증적 망상이었다. 그는 밤늦게 귀가하는 수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낯선 음식 냄새는 그에게 불륜의 증거가 되었다. 오늘은 또 어떤 놈이랑 희희낙낙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그 식당이 아니라 호텔이겠지. 그의 입에서 나온 저급한 말들은 수연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의심은 딸들에게까지 뻗쳤다. 딸들이 친구와 통화라도 할라치면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들었다. 웬 남자 목소리 같은데 너희들.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 거냐? 그는 딸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검사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집은 감시와 의심으로 가득 찬 감옥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거짓된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날 아침 민혁은 지독한 숙취와 금단 현상으로 몸을 떨며 일어났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이 든 듯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술 끊을게. 정말이야. 병원이라도 갈게. 그의 진심 어린 통곡에 수연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에 다정했던 남편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 민혁은 술 대신 물을 마셨고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색했지만 분명 희망이 보이는 저녁 식사였다. 혜우는 기쁨에 겨워 연신 제잘거렸고 수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윤만이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불과 사흘 후 민혁은 딱 한 잔만 일하며 맥주 캔을 땄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이게 최고라면서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맥주는 다시 소주로 바뀌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무섭게 술을 마셔댔다.
희망의 정점을 맛본 뒤에 찾아온 절망은 더욱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다. 비극의 도화선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민혁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으로 다가가 볼륨을 거의 최대로 높였다. 집이 떠나갈 듯한 소음에 놀란 혜은이 말했다.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순간 민혁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들을 노려보았다. 이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섬뜩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그의 눈동자에서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모욕감,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음습하고 뒤틀린 소유욕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다. 수연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원초적인 위협감이었다.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두 딸의 얼굴과 몸을 훑어내렸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듯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딸의 앞을 막아서듯 몸을 움직였다. 자신을 향했던 남편의 폭력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딸들에게 보내는 저 시선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경고음을 울리게 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전종류의 위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들을 향해 드리워진 어둡고 끔찍한 그림자를 보았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균형은 깨졌다. 한 줌의 희망마저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전조만이 음산하게 감돌고 있었다. 토요일 밤, 세상은 젖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하며 아파트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고립된 성을 포위한 적군의 북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수연은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방의 소음에 묻혀 겨우 들릴 정도였다. 얘들아, 미안해서 어쩌지. 갑자기 단체 손님이 몰려서. 오늘 아주 늦을 것 같아. 너희들끼리 저녁 먼저 챙겨 먹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에 하윤과 혜원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 집안을 채우고 있던 빗소리는 더욱 크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의 부재는 이 집의 유일한 방패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자매는 각자의 방에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글자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문 밖,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쏠려 있었다. 강민혁은 이른 오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낡은 가족 영화를 보고 있었다. 10년도 더 전에 딸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함께 보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노래를 부르며 모험을 떠나고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행복의 이미지는 그의 메마른 감성에 독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자신을 비교하며 끈적한 자기 연민과 이름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서재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아, 혜훈아. 거실에서 그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소의 짜증과는 다른 흠뻑 젖은 감상과 강압적인 명령조가 뒤섞여 있었다. 이리 나와서 아빠랑 같이 영화 좀 보자. 자매는 서로의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둘의 눈에는 똑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강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손짓했다. 그의 주변에는 빈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는 역한 알코올 냄새로 가득했다. 이리 와 앉아. 예전에 우리 이거 같이 봤잖아. 기억나. 딸들이 마지못해 소파의 양쪽 끝에 앉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술 주정처럼 보였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딸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다. 그의 시선이 딸들의 얼굴을 떠나 목선과 어깨, 다리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혜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혜은이 어색함에 몸을 움츠리자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그녀의 어깨로 내려왔다. 우리 딸들 다 컸네. 여자 다 됐어. 꼭 너희 엄마 젊었을 때 같아. 그의 목소리는 끈적했고 그의 입에서는 더러운 숨결이 느껴졌다. 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위험 신호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빠, 저희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거절당했다고 느낀 민혁의 얼굴에서 감상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번뜩이며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으로 변했다. 그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하윤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쇠붙이 같은 그의 소나기 힘에 하윤은 비명을 질렀다. 어딜 가려고 이 애비가 같이 있자는데 아빠 왜 이래? 언니 아파하잖아. 혜은이 울먹이며 그의 팔을 붙잡고 말리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다른 한 팔로 혜은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혜은은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 순간부터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하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밀치고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하고 분노에 찬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그의 폭력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거실의 가구들이 넘어지고 장식품들이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뤘다. 수연이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흙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이야기는 더 이상 하윤과 하은의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의 시점이었다. 찢어지는 옷가지의 소리,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아빠, 제발 잘못했어요 라고 애원하는 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만족스러운 신음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행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은 밀실이 되었고 가장 믿어야 할 보호자인 아버지는 약탈자가 되었다. 시간 감각은 사라졌다. 영원할 것 같던 폭력이 멈춘 것은 강민혁이 자신의 욕망과 알코올에 지쳐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때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고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괴물 같았다. 거실에는 처참한 정적이 흘렀다. 하윤과 혜은은 폐허가 된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윤의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혜은은 어깨를 감싸 쥔 채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서로의 천만이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말은 없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고 어떤 위로도 이 상처를 어루만질 수 없었다. 그들의 순수함,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기억이 그날 밤 산산조각 나버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그들의 더럽혀진 몸과 산산조각난 마음을 씻어내려는 듯. 그러나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서럽게 우는 것처럼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다. 자정을 넘긴 시간.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축축한 냉기를 머금고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이수연은 마지막 버스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도착하고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도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마저 뻣뻣했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런데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수연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거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을 텔레비전 불빛도 없었다. 무엇보다 집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농축된 알코올 냄새가 마치 독가스처럼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거실의 풍경을 천천히 훑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자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다. 소파는 제자리를 벗어나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쿠션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유리 테이블은 산산조각나 그 파편들이 카펫 위에서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화분은 엎어져 흙과 식물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얼어붙게 한 것은 그 모든 파괴의 흔적들이 아니었다. 창가 쪽 구석. 커튼 그림자 아래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였다. 하윤과 하은. 그녀의 딸들이었다. 수연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극의 실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하윤의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이 찢겨져 있었고 해우는 담요 같은 것으로 위태롭게 몸을 가리고 있었다. 둘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무슨 일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 목소리에 두 딸의 텅 빈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딸들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두 아이는 동시에 수연에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겨 아기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공포와 고통, 수치심이 뒤섞인 영혼의 비명이었다.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들을 그저 꽉 껴안았다. 딸들의 가냘픈 몸이 부서져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딸들을 부축해 그나마 성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울음을 그친 하윤이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조각난 악몽과도 같았다. 아빠가 술에 취해서 영화를 보자고. 그리고 하윤의 말은 여러 번 끊겼고 문장들은 비논리적으로 뒤섞였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수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귓께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와 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고통, 슬픔,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감정들이 증발한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섰다. 그것은 순도 100%의 지옥의 유황불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였다.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잠든 딸들을 내려다보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해친 침입자를 향해 나아가는 어미 맹수였다. 그녀는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은 상의를 벗은 채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딸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는 이토록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지난 25년간의 세월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사랑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한 줌의 연기처럼 소멸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가족의 가장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쓴 역겨운 괴물. 처리해야 할 오물 덩어리일 뿐이었다. 수연은 소리 없이 침실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을 누르는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101위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의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성폭행 사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가해자는 현장에 있습니까? 위치는 분당구 정자동. 가해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해자는 제 남편입니다. 피해자는 제 딸들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딸들의 곁에 다시 앉았다. 그녀는 찢어진 하윤의 옷을 여며주고 떨고 있는 하윤의 어깨를 담요로 감싸주었다. 그녀는 미안하다거나 괜찮다는 식의 상투적인 위로를 하지 않았다. 대신 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속삭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엄마가 약속할게. 그 인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서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현장이 되었고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수연은 이제 딸들을 위한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소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사이렌 소리는 멀리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와 아파트 단지에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소리는 45층의 창문을 뚫고 들어와 세 여자의 고막을 때렸고 마침내 건물 바로 아래에서 급하게 멎었다. 잠시 후 거실 창문이 현란한 푸른색과 붉은색 불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폐허가 된 거실의 자네들 위를 춤추듯 오가며
비극의 현장을 초현실적인 무대로 만들었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현관문을 울렸다. 수연은 딸들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앞서 있던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피곤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밤샘 근무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목격한 자의 연륜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직이 말했다.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 최진혁 형사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연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참혹한 거실 풍경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2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단 몇 초 만에 파악했다. 엉망이 된 현장, 극도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얼음 같은 침착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어머니. 최진혁 형사는 이런 종류의 위험한 고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함께 온 젊은 여경에게 눈짓했다. 김순경, 어머님과 따님들을 작은 방으로 모시고 상태부터 확인해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야. 여경은 부드럽게 수연의 팔을 부축하며 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수연과 딸들이 혜은의 방으로 들어간 후 최 형사는 파트너와 함께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전문적인 시선으로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깨진 테이블의 위치, 흩어진 쿠션의 방향,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천조각. 모든 것이 그날 밤의 폭력적인 저항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침실 문을 향해 고갯짓했다. 2 형사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혁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 형사는 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악마는 종종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민혁 씨, 일어나십시오. 경찰입니다. 최 형사의 파트너가 민혁의 어깨를 흔들며 깨웠다. 민혁은 몇 번 몸을 뒤척이다가 짜증 섞인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낯선 남자들과 경찰 제복을 보고도 한동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과 술 기운으로 잠겨 있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는 순간 민혁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다. 그의 뇌가 서서히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성폭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최 형사는 그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채웠다. 찰칵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민혁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이거 놔, 이거. 오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저 애들 아빠라고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그의 비명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작은 방에 있던 하윤과 하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최 형사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민혁의 절규는 미란다 원칙의 냉정한 구절들 속에 묻혀버렸다. 잠시 후 과학수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은 이제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요원들은 찢어진 옷가지와 침대 시트, 그리고 민혁이 잠들어 있던 침실에서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한때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라텍스 장갑과 핀셋 아래 해부되고 있었다. 수연은 작은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대가였다. 모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최진혁 형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연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따님들을 위해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지 않았다. 과장된 동정도 없었다. 그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담담한 사실의 전달이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증거 채취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로 오셔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남편분은 오늘 밤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겁에 질린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선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너희들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짓을 한 건 그 사람이야. 알겠지, 이제부터 아저씨가.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 담담한 약속에 하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강민혁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해야 여보, 애들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차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공허함이었다. 수연과 하윤. 해운은 폐허가 된 거실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분당경찰서로 돌아온 최진혁 형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는 친족 성폭력 사건 보고서라는 제목의 새 파일을 열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며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유사한 사건 파일들을 떠올렸다.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 그는 앞으로 이 가족이 겪어야 할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굳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일시, 피의자 강민혁, 피해자 강하윤, 강하은, 한자. 그는 정의를 향한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매일 밤마다 짊어져야 하는 익숙하고도 무거운 짐이었다. 차가운 유치장의 공기는 강민혁의 폐부를 파고들어 그의 혈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알코올마저 얼려버리는 듯했다. 구치소에서 맞이한 첫 아침. 지독한 숙취와 함께 밀려온 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포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죄수복을 입은 피의자였다. 변호사가 접견실에 들어왔을 때 민혁은 간절하게 그를 붙잡았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저를 버리려는 수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노련한 변호사의 눈에는 그저 전형적인 피의자의 자기 합리화로 보일 뿐이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강 선생님, 지금은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셨고 따님들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그날 밤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십시오. 필름이 끊겼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렇게 강민혁의 거짓 갑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진혁 형사와의 첫 번째 공식 조사에서 그는 변호사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형사님, 제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제 딸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큰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영혼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진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최 형사는 수십 년간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왔다. 그는 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반성이 아닌 계산된 공포를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혁이 늘어놓는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가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스스로 올가멜 덫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민혁이 취조실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엮어내는 동안 그의 딸들은 다른 공간에서 고통스러운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병원과 연계된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녹화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배려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지워줄 수는 없었다. 먼저 진술에 나선 것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여성 수사관과 신뢰 관계인으로 지정된 상담사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로봇처럼 그날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밤 9시경 아버지가 거실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TV를 보자고 했고 이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아버지는 제 손목을 잡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모든 디테일을 마치 심리학 보고서를 작성하듯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감정을 완벽히 차단하는 방어 기제였다. 하지만 진술이 끝난 후 녹화실을 나온 그녀는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다음은 혜은의 차례였다. 혜은은 언니처럼 담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공포와 슬픔으로 여러 번 끊겼다. 아빠 눈이 이상했어요. 예전의 아빠가 아니었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 언니를 그리고 저를.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다시 겪는 듯 몸을 떨었고 결국 과호흡 증세를 보여 진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두 자매의 진술 방식은 달랐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진실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최진혁 형사는 조사실에서 강민혁과 그의 변호사 앞에 감정 결과서를 내밀었다. 피해자들의 옷과 신체에서 채취한 DNA가 강민혁 씨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문장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유치장 접견실에서 민혁에게 말했다. 이제 플랜 B로 가야 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 선생님은 괴물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새로운 전략은 심신미약 주장이었다.
그는 강민혁이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중증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그들은 민혁을 비극적인 상황의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악마가 아니라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불쌍한 가장이라는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혁 형사는 그들의 뻔한 수순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DNA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전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을 만나며 강민혁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한 전직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강 대표님은 유능했지만 자기 애가 무척 강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성공은 자신의 덕이고 모든 실패는 부하 직원의 탓으로 돌렸죠. 아파트의 한 이웃 주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밤늦게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릴 때도 있었고요. 최 형사는 강민혁의 행동 패턴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폭력성과 이기심이 알코올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민혁을 취조실로 불렀다. 그리고 그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의 거짓 갑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강 선생님, 당신은 그저 불운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해온 가정폭력 가해자입니다. 수연과 딸들은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민혁 측의 변론 전략을 전해 들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에 딸들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두 번째 강간과도 같았다.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칠 것이라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검사는 그들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수연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김미선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미선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다부진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세 모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어머님, 그리고 따님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법정은 진실을 겨루는 전쟁터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만든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저들이 강민혁 씨를 불쌍한 환자로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인 범죄자인지를 명백히 밝혀낼 겁니다. 이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김미선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세 모녀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거짓의 갑옷을 입은 가해자에 맞서 그들은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의 검을 든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묵직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판사석과 변호인석, 그리고 방청석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지고 공간을 짓누르는 듯했다. 모든 소리는 흡음재에 빨려 들어가듯 둔탁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작은 기침 소리마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재판 첫날, 이수연과 두 딸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상복인 동시에
이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비장한 갑옷이었다. 그들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그의 몸은 반쪽이 되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은 회색빛의 불안과 자기 연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가족들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은 검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다. 젊고 단호한 인상의 검사는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와 현장 사진,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를 차례로 증거로 제출했다.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날 밤의 참상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최진혁 형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동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상태, 그리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맞서 민혁의 변호인은 교묘한 감성 전략을 펼쳤다. 그는 민혁의 사업 실패 과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의사는 강민혁이 주요 우울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사건은 악마가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한때는 성실했던 가장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가해자란 동시에 이 사회에 무한 경쟁이 낳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그의 말은 방청석의 일부를 동요하게 만들었지만 수연과 두 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피해자 증언에서 찾아왔다.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의 질문에 기계처럼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그날의 충격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하윤의 기억에 사소한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다. 증인은 당시 아버지가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한 행동의 의도를, 술에 취한 사람의 서툰 애정 표현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윤은 변호사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변호사님,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인간의 행동과 그 이면의 동기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서툰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지배욕과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오해의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다음은 혜은의 차례였다. 혜은은 증인석에 앉는 순간부터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증언은 언니처럼 명료하지 못했다. 여러 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모습에 변호인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테고요. 그날 밤 아버지는 그저 외로웠던 게 아닐까요? 딸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술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된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그 위선적인 질문이 혜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변호사를 그리고 피고인석의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오해라고요, 위로라고요. 그녀의 외침은 장엄한 법정 전체를 울렸다. 내 몸을 더듬고 내 옷을 찢는 게 위로인가요? 살려달라고 비는 내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짓누르는 게 사랑인가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은 그날 밤 내 아빠가 아니었어요. 내 아빠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저 사람을 불쌍한 환자로 만들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법정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도, 검사도, 방청객도 모두 숨을 죽였다. 강민혁은 딸의 절규에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윤의 외침은 그 어떤 논리적인 증언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건의 본질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 넣었다. 마지막 증인은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이 아니라 지난 25년의 세월을 증언했다. 그녀는 한때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알코올이 어떻게 그를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증언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에 대한 슬프고도 냉정한 회고록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애도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제 남편의 시신을 훔친 도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알코올 의존증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자신의 딸들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의무는 보호에 있다.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 그 자체가 되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 강민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탕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강민혁은 신음과 함께 피고인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수연과 하윤, 혜은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는 고통스러운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판결도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를 지울 수는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세 모녀의 앞을 수많은 기자들이 막아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흉터 위에 새살이 돋게는 했다. 세 모녀는 분당의 유령 같은 아파트를 떠났다. 그들이 새로 정착한 곳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수가 아름다운 작은 도시의 아담한 아파트였다. 예전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삐거기는 마룻바닥과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이전의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통유리가 주지 못했던 아늑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평범한 이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소담의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퓨전 한식당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손맛과 소담에서 배운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해져 식당은 금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주말이면 그녀는 요리 학원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웠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25년간 잊고 살았던 순수한 창작의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요리사 이수연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딸들에게서 일어났다. 그 끔찍한 밤은 딸들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고통은 그들을 주저앉히는 대신 더 단단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하유는 더 이상 심리학과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1년의 치열한 준비 끝에 경찰대학에 편입했다. 짙은 남색의 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전의 차분한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부드러움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훈련은 고됐다. 거친 남자 동기들과 뒤섞여 진흙탕을 구르고 무거운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밤늦도록 무도 훈련을 받았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유도 훈련 중 거구의 동기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매트 위를 구르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리꽂는 상대방의 얼굴 위로 그날 밤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최진혁 형사처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경찰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력과 차분한 성정은 이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범죄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혜운 역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법학으로 전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그녀는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법정과 판례집에 파묻혀 살았다. 법정에서 괴물처럼 변해버린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던 그날 이후 그녀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법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특히 성범죄 관련 판례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 심신미약 주장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공부하며 분노하고 또 다짐했다. 그녀는 김미선 변호사처럼 법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장 뜨거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그녀의 뜨거운 공감 능력과 정의감은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짓의 논리를 깨부수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것이었다. 물론 치유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세 모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았다. 때로는 악몽을 꾸었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교도소에서 그에게서 편지가 온 적이 있었다.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비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편지였다. 세 사람은 편지를 함께 읽었다. 아무도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를 담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때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복잡하고 깊은 슬픔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세 모녀는 새로 이사한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창밖에서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하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윤은 막 닦은 자신의 경찰 수련용 권총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혜은은 두꺼운 형법책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하고 있었다. 수연은 갓 구운 마들렌과 따뜻한 홍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거실에는 달콤한 버터 냄새와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언니 제복, 진짜 멋있다. 책에서 눈을 뗀 하윤이 말했다. 하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변호사 가운도 멋있을 거야.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깨진 조각들, 무너진 폐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기로 다시 태어난 두 명의 젊은 전사가 있었다. 끔찍한 고통은 그들을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들의 삶의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깊이와 목적을 부여했다. 수연은 찻잔을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맑은 찬물 속으로 따스한 빛이 투과하며 반짝였다. 그녀는 마침내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꽃은 지독한 상처라는 흙 위에서 눈물이라는 걸음을 먹고 용기라는 햇살을 받아 마침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